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기사거리가 나옵니다. 기자들은 이 기사거리가 많을 때를 가장 좋아하죠.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경기도민 전원에게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것을 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불충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좀 조율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번 총선 때, 4.15 총선 때 이재명 지사가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정부가 총선 후에 지급을 하겠다, 이래서 총선 후에 지급이 됐죠.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그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좀 조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냄새마저 납니다. 뭐 냄새 이런 표현은 뭐 임종석 또 김어준 이쪽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막연하게 어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냄새가 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거용 아니냐, 선거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꾸미는 것 아니냐, 그런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습니다. 오후 2시 5분에 서울 고법에서 열립니다. 지금 오늘 또다시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집행유예냐, 그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실형이 뭐 선고돼도 일단 그 법정 구속을 면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법정 구속, 실형을 받느냐 아니면은 집행유예를 받느냐, 이 양쪽 중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언론의 논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논조가 집행유예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논조입니다. 그 한겨레 신문 사회민을 보시면은 이재용 오늘 선고 뇌물 86억 실형 대 준감이 봐주기 집유. 자, 실형을 받을 것이냐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냐인데, 준감이는 그 삼성이 법원에서 권고해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죠. 삼성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느냐, 그 감시위원회를 만드는 조건으로 뭐 집행유예를 뭐 선고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특검 수사 1, 2, 3심을 거치면서 이재용 처지도 구속, 또 실형, 집행유예, 이미 롤러코스터를 탄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선고할지 봐주기 논란에도 집행유예로 선처할지가 관심이다. 이재용 집행유예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준감이 준법감시위원회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다. 한겨레 신문의 시각입니다. 자, 경제신문을 비롯해서 다른 신문들은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우려를 하는,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이재용 때문이 아니고 산업계 전반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미칠 영향 때문에 우려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가령 중앙일보는 삼성과 좀 연관이 있는 언론사죠. 14면 하단에 이재용 오늘 선고, 그런데 박용만 이어 중앙해도, 중소기업 중앙해도 사법부 선처를 호소를 했다. 이런 논조입니다. 한겨레와는 완전히 다른 논조죠. 이 재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선처를 호소를 하는 것은 이재용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일부 경제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은 4년 넘게 끌어온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 뉴 삼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다시 수감되면은 삼성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 그 상황, 이 양쪽의 언론이 이렇게 서로 논조가 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대기업 총수들은 일단 사법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했던 받아야죠. 제가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에 이 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하두를 던졌고,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하다가 갑자기 민주당에서 TF를 만들어서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걷겠다는 건데 이중가시가 되죠. 이익공유제 주요 타깃 중에 하나가 삼성입니다. 삼성이 이 온택트 시대에
반도체 또 가전제품으로 상당한 이익을 호황을 누렸다. 그러니 그 이익을 좀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삼성에 대한 또 단죄를 요구할 때는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야당이 오늘 경선에 나설 후보자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부산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에서 나오는 부산일보. 위에는 김용춘 의원, 박인영 가세 경선 흥행몰 시동, 이것은 여당 이야기고 민주당 이야기고, 자, 그 아래 부산일보 3면 아래 보시면은 지지도 1위 박형준 대 반박형준 연합 대결 구도, 국민의힘 구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뭐 TV에 자주 출연을 하죠. 그 인지도 때문인지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 다른 후보들이 박형준 교수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박민식, 박성훈, 유재중, 이현주, 이진복, 전성아, 박형준 교수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고,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이 선봉에 서 있다. 자, 이 박형준 교수를 공격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그 4.15 총선 때 후보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야권 통합을 주도적으로 제3지대에서 야권 통합을 추진을 했죠. 그리고 선대위에 들어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총선에는 참패를 했죠.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왜 출마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부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그 선택은 유권자들이, 부산 시민들이 하는 것이죠. 자, 부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한 7명 정도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3명, 이 각축인데,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은 박영선 대 우상호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고, 경선이, 국민의힘은 무려 12명이 출사표를 던지 태세입니다. 그런데 경선의 양상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 12명이 출사표를 던지는데 세 사람에게 일제히 모든 언론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이죠. 지지율, 결국 지금의 지지율은 인지도와도 비슷한 겁니다. 그동안 대선에도 나오고 총선도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지지도, 인지도가 높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년 전에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시작이 됐죠. 그때 박원순 시대를 결과적으로 활짝 열어준 세 사람이 이번에 다시 각축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그때 당시 사람들 세 사람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던 신진들,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겠다고 한 신진들의 존재감을 이 세 사람이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좋겠죠. 그런데, 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오나 트리오, 언론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오나,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이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인데, 지금 국민의힘 밖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박원순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를 했죠. 그때 당시 범진보, 범야권 후보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선거,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여기 나가는데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오늘 출마 선언했죠,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은 그때 2011년에 11.6 재보선이었는데 그때 빌미를 줬죠. 무상급식 투표, 주민투표에 선거를 걸어서 시장직을 걸었다가 투표율이 낮아서 아예 투표함을 가보지도 못한 상태가 되니 서울시장직을 물러났고,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박원순이 시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안오나의 나경원, 당시 새누리당 후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 후보로 나서서 이미 박원순에게 차례 패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세훈 전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한 이후에 지난번 4.15 총선에서 서울 강진을에 출마를 했죠. 서울 지역입니다. 거기서 민주당 고민정 시민에게 패배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나와서 이수진 신인에게, 민주당 신인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 서울 지역 총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는 국민의힘 밖에 나가 있죠. 그런데 안철수는 계속 후보 단일화는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 딱 정해지고 나서 나하고 둘이서 단일화하겠다.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안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제3지대에서 같이 통합경선하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마이웨이, 내 길로 간다. 나는 지지율 높다. 인지도 높다. 마이웨이 하고 그렇게 되니 나경원 이어서 오세훈도 보선에 등판을 했다. 자, 한국을 보겠습니다. 안철수 마이웨이에 나경원 이어 오세훈도 보선에 등판. 안 오나 3명. 오세훈 전 시장은 좀 이상한 출마 선언을 했었죠. 안철수가 당에 들어오면은 내가 안 나가고 안 들어오면은 나간다. 뭐 안 들어올 거 보니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세훈 10년 전 사퇴 속죄하겠다. 출사표.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 오나 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닌지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나물의 그밥이 다시 출마를 하는데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던 안철수, 2020년 총선에서 패배했던 오세훈, 나경원 그대로 나와서 다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민들이 선택을 해줄지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자 대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이 나경원, 오세훈 중진들이죠. 거물급들이죠. 이 거물급들이 나중에 본인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과연 다 이거 어떤 여론조사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본인으로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수긍을 할까? 만약에 수긍을 하지 않고 나가면은 민주당 후보 1명, 뭐 안철수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1명 이렇게 3사람이 3파전을 벌이면은 범야권 표는 갈라져서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정권 재창출도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3사람의 캐릭터 그리고 이 3사람은 완전히 배수진을 쳤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정치를 하기 정말 어렵게 된 그런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사람 다 출마를 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같은 경우는 자기 대권 이야기를 하다 대권에서 도저히 치고 나가지 못하니 서울시장 선거를 5회로로 택했는데 5회로에서 막혀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겠죠. 그건 절박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10년 전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상당히 절박하죠. 그것이 이 세 사람만으로 경선을 치러서 단일화를 하라 이렇게 되면은 3사람 다 절박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걱정을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주말에 해명이라고 내놨지만 오히려 의혹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법무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죠. 출국 금지는 장관의 권한이다. 이것을 왜 부차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법치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법무부 입장은 긴급한 사항에서 출국 금지는 장관의 권한이다. 장관이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급 출금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안 했다면 장관이 직권으로 했을 것이다. 2013년에 전례도 있었다. 이렇게 법무부가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사건 번호하고 내사 번호를 가짜를 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이규원 검사가 했느냐? 추미애 장관이, H19는 박상기 장관이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냥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가짜 서류까지 만들었느냐? 그 반박에 당장 부딪히죠. 그리고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또 말을 얹었습니다. 지금 수사, 출국 금지 과정의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도 재배치하고 수사 인력도 보강을 했죠. 그 수사를 보니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느낌이다. 극장.
극장형 보여주기식 수사하는 느낌이다. 또 이렇게 또 윤석열을 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종 기억하시죠? 정한종 로스쿨 외대 로스쿨 교수, 그때 윤석열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했던 정한종 교수는 이것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수사, 이것을 윤석열의 보복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보복이 예상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 대치적 관점, 어떤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면은, 권력 주변을 향한 수사를 하면 뭐든지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이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것이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장관의 출국 금지 권한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 그런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이용을 해야지 왜 가짜 이 사건 번호를 만들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신문기사도 마찬가지죠. 피의자만 긴급 출금 요청할 수 있는데 납득 어려운 법무부 해명. 그때 당시 김학의는 피의자가 아니었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김학의는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사건 번호도 없었고 내사 번호도 없었습니다. 근데 피의자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 강한 수사 의지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죠. 김학의 출검 5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학의 수사에 명운을 걸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이유가 김학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이것을 막 이수화시키면서 나중에 이것은 어떤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적폐검찰의 상징으로 삼아서 검찰개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새로운 전쟁터가 이 김학의 사건으로 다시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김학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검찰과 정권이 다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언론들은 계속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짐작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보시면 출검 요청 때도 승인 때도 전산엔 빈칸이었다. 출입국 관리소 그 전산에 이 사건 번호 같은 것을 빈칸으로 놔뒀다는 겁니다. 빈칸으로 놔뒀다는 이유는 곧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이거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김학의 불법 출금 가짜 사건 번호 12시간 지나서 입력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한 겁니다. 사후에 전산을 조작했고, 출입국 직원들이 문제될 소지가 커지니까 사건 번호란을 계속 비워둔 채 다 입력을 하다가 이종건 장관 보좌관이 그때 출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막 이런저런 지시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와서 와서 막 이야기했다. 그 번호 그로부터 30분 후에 이 사건 번호를 입력을 했다. 이런 새로운 그 전산 조작 이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법무부 차원에서 은폐, 무마 정황이 드러났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차원에서 이것도 은폐, 무마 이유.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죠. 순환일 수도 있고 업무 박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검찰 개혁을 위해서 특히 법무부 장관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박상기, 이 김학의 그 출국 금지시킬 때 당시 장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 세 번째 추미애 이렇게 됐고,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25일 날 받게 되죠. 이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모두 최일성이 지명정을 해서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마치 법무부가 하는 게 검찰 개혁밖에 없는 것처럼, 그 때문에 최근에 어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이런 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 못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김학의 불법 출금은 박상기 장관 시절이었고, 그때 정책부장관 이종건, 지금 대검 형사부장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막 이것저것 지시를 하면서 장관실이 직접 개입을 했죠. 조국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개혁도 개혁이지만
본인과 가족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관심을 모았던 것이 정경심 씨,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가 법정 구속됐죠.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됐는데 그 주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딸 조민 씨의 가짜 스펙들이었습니다. 표창장, 무슨 뭐 인턴 증명서 전부 가짜였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 조민 씨가 의사가 된다고 합니다. 의사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조국 딸 의사 합격 소식에 어류계 가운을 찍고 싶다. 그런데 조국 지지자들 페북에 축하글을 올렸다. 장하다. 그 부모의 그 자제다. 그러니 조국 씨는 페이스북에 고마워요.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 조민 국시 합격 논란 확산 의료계 의사 가운을 아예 찍고 싶다. 이게 나라냐? 온갖 가짜 스펙으로 어전원에 합격을 해서 의사 고시에 붙었다고 뭐 합격률이 상당히 높죠. 거기 붙었다고 의사 면허를 내주느냐? 정말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의전원의 입학 자체가 불법이었다. 지난해 12월에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때 또 그 판결문을 보면은 부산대 의전원 예비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탈락했을 것이다. 자, 이런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은 정 교수의 판결 확정 시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까지 가면 한 1년 있다가 자, 일단 뒤로 밀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년 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있겠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좀 이례적입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떠났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 주변 사람들, 특히 청와대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인터뷰는 뭐 물론이고 어떤 기본적인 취재에도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 조선일보 26면을 보시면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우상이 만난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대권 가능성 없다. 뭐 대통령이 언론 비판에 댓글까지 본다 이건 뭐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눈길을 겁니다.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태가 커지기 전에 추미애 장관을 경질을 할 수 없었나 이렇게 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자. 지금은 안 해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뭐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 여론조사에서 빼면 될 일이다. 여론조사에서 빼면 될 일이다. 여론조사 갤럽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후보 정하지도 않죠. 그런데 거기서 뭐 2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빼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죠. 여론조사에서 빼면 될 일이다. 윤석열 본인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곤혹스러울 것이다. 뭐 곤혹스러운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망론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나중에 말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때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두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살인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적합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이유가 뭘까요? 1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답보였습니다.